자, 이제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 윤석열에 대해서 견적이 다 나왔어요. 이제 국민들이 17% 빼고는 네. 더 이상 윤석열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 합니다. 네.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의 그 대안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국민들은 무섭게 정치 네. 혐오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자, 민주당이 필요하다면 녹취를 추가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어제 보니까 이제 노종면 의원, 지난번에 그 명태균하고 윤석열 사이에 녹취를 공개했던 노종면 의원은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냐. 그런데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 네. 또 있다. 네. 카드가 있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좀 원장님 어때요 지금 상황이? 그 카드가 있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거를 대놓고 막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네. 그 사실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완전히 모멸감을 느낄 때까지 사실 대통령의 모멸감은 보수 진영의 모멸감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갔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리고 이미 17% 나왔다는 얘기는 국민적 평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계속 뭐 그런 것들 하나씩 던지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특검 예. 수사할 때 그때는 이제 내밀겠지. 맞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어쨌든 단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예. 증거 자료들을 다 제출을 할 거고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뭐가 있는지 좀 아세요? 일단 명태균 관련돼서도 좀 더 있고요. 예. 그거 외에도 각종 비위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녹취 한정에서 거기 윤석열하고 김건희의 녹취입니까? 그 녹취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건대 들었는데 제가 예.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니까 확답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당에서 들으셨고요. 예. 당에서 네, 들으신 네.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왜 주목하냐면은 사실은 이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드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에게 굉장한 압박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김건희, 예. 윤석열의 녹취다. 김건희 윤석열의 녹취니까 아마 그렇게 말을 전하신 분이 자신 있어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당내에서.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김건희 일가의 또 최은순 씨의 비위와 관련된 추가 제보들도 상당히 그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제보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제보의 신뢰도를 확인하려면 사실 이제 공당이 발표를 할 때는 신뢰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당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있어야지 뭐 관련돼서 대조도 하고 사실관계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검이 되면 특검의 자료를 넘겨서 네. 특검이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사실은 지난번 그 명태균 윤석열 녹취도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긴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발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발단이. 저 이상한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발뺌을 했었어요. 네. 그날 그 전화 통화 관련해서 주로 여권 인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대통령이 가오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지. 전화 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 부탁했는데 내가 힘을 썼지라고 얘기한 거지 실제로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로 면피를 했었는데 가증스럽습니다, 진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그 말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했으니 사실상으로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버렸어요. 자기들 스스로 뭐 저걸 실토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게 증거로서의 효력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지만 사법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대통령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또 팩트 체크가 극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런 카드 갖고 있다. 이게 외부로 발설되면은 또 그 카드 자체가 이제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극소수 노정면 의원을 비롯한 극소수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최혁진 부원장님도 잘 몰라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냥 소문만 이제 들은 거고 당내에서. 우리는 뭐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여쭙는 거예요. 파괴력은 상당하다. 파괴력이 있는 증거들이 많이 취합이 됐고 사실 공직사회로부터도 많은 것들이 넘어오고 있고 지금 그게 바로 레임덕의 데드덕의 그 말하자면 정황이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특검에서 다 수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그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민주당이 전국 총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원에서 숭례문 앞에서. 그 시작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대화와 협치 타협으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소위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저기 대화도 계속 요구를 하고 한 번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한동훈 대표하고도 계속 정책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대통령이 중간에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잘하는 게 국민적 이익이고 그럼요. 또 하나 또다시 탄핵과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국민들이 입게 될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입게 될 또 상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좀 대승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임계점에 달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수시로 영수회담 열자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 열자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가 뭐 그냥 쌩까요. 모르쇠로 일관하고요. 그 평소에 검사한 사람들 보면은 대화할 능력이 없어요. 소통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 그냥 상명하달식으로만 이렇게 일을 해왔고 그게 조직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료해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의 민생이 지금 도탄 지경입니다. 저도 주말에 이제 지인 한 분을 또 만났는데 사업을 하세요. 근데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눈물이 글썽여졌는데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사업체를 알리는 전단지까지 돌리고 있답니다. 요즘에.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이 정부를 그냥 그대로 소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기는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정적으로는 지금 국가 안보가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 어제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병? 아니 이제 국회 동의 없이는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파병 얘기는 구체적으로 파병까지는 안 했지만 북한의 상태를 보고 단계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 더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엔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파병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인가 이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근데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에서 무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는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는 뒤에서 돕겠다라는 얘기인 건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한반도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느 투자자가 이 리스크 가득한 한반도에다가 맞습니다. 투자를 하겠어요. 자기 돈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7년 5월 9일까지인가요? 자기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니들이 아무리 나의 뭐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이든 노력해봐야 난 끄떡없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여권 자기 지지층들 뭐 얼마 안 되는 지지층이지만은 난 흔들림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고 어쨌든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당으로서 또 집권 세력의 저런 무능과 저런 그 뭐 말도 안 되는 태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국회 안에서의 노력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고요.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겠으나 이제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광장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 장외 집회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곧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임박했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세결집을 해가지고 재판 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또 말을 지어냅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 얘기하면은 그냥 또라이가 하는 얘기다라고 넘어갈 텐데 두 명이 하고 세 명이 하고 뭐 거의 모든 종편에서 떠들면은 이게 진짜 그런 줄
알게 돼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상대를 바라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모든 사안을 진정성은 빼놓고 그런 수준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이권을 위해서 말을 요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조삼모사도 하고 그랬으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금 모든 발언이나 행동을 최근에 곧 다가오게 될 재판의 방탄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네. 금투세 폐지를 왜 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 중에 하나가 진보 민주개혁 세력인데 네. 진보 민주개혁 세력들이 금투세 폐지한 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분노해서 목소리 내고 성명도 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 같으면 그럼 재판 이후에 하죠. 그분들이 재판정에 가가지고 위증교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줄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현재의 국가적 과제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라고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집회에 나가는 것 자체도 그렇게 바르려고 해도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하는 건 자기들 수준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이번 우선 공직선거법이 15일에 있고요. 그리고 위증교사죄 관련해서는 25일에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판결 전망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무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저희들은 확고하게 자신하고 있고요. 모두요. 예. 일단 당장 본인들이 김건희를 갖다 아예 조사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 한마디 가지고 갔잖아요. 아예 조사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압수수색을 130회 이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재판부는 검찰은 그런 짓을 했더라도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자신들의 유리한 것들만 짜집기 해서 증거 제출을 하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확인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킬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재판부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무리수를 둔다라면 공정한 재판들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이후에 몰아닥치게 될 국민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님들이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양심과 맞습니다. 법리에 맞게 좋은 하여튼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게 만약 지금 상황이 정권 초고 윤석열 지지율이 60% 70% 이렇고 그런다면은 위태로울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극소수의 판사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그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 판사님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특별히 잘 보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재판부의 보편적인 흐름은 지금 검찰권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답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일련의 조치들이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안 사실은 되지. 검찰은 사법체계도 아니죠.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은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그 사람들이 사법체계 전반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보편화돼 있다라고 하는데 한두 가지 우려라면 그런 경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 안에도 극히의 일부긴 하지만 정치화된 판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사건에 관여했을 경우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에 많은 분들이 보수 인사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탄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조치라 그랬을 때 그것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하게 판단하면 당연히 둘 다 무죄가 나오는 건데 지금 윤석열에게 잘 보일 하등의 지금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민의힘 이 친구들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지금 떠들고 있어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상대를 욕해서 반사이익 없는 거 외에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생각나는 정책이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집권 여당이 내세운 정책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무슨 60시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아웃되고 조기 입학 뭐 이런 거 하다가 예. 국민들에게 아주 돌 맞고 예. 또 철회했습니다. 예. 하는 것마다 지금 의료 대란 문제까지 그렇지, 해서 그렇지.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괴롭히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그다음에는 그 화살을 뭘로 돌리냐. 민주당 때문이야. 아니 민주당이 뭘 했는데. 전 정권 탓이야. 전 정권 탓이야. 예. 아니 도대체 뭘 했는데. 네. 오히려 국회 안에서 예. 여기서 한 얘기는 그런 정책 함부로 하면 국민들한테 돌맞습니다. 생각을 바꿔봅시다.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처럼 네.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 하면 박수 받을 거다. 그런 건 자기들이 또 다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특검법 네. 그 14일 날 이제 처리한다고 그랬죠? 네네. 네, 뭐 당연히 통과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윤석열은 분명히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고 네. 다시 돌아오면은 11월 말로 이제 말하자면은 맞습니다. 다시 재의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때 8 플러스 알파 가능할까요? 저는 한 20석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20석까지. 합니다. 예. 그 국민의힘의 반란표가. 예. 오늘 아까 뭐 말씀하신 예.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예. 당 지지율이 20% 이제 후반대로 떨어졌잖아요. 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안 내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20% 중반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10%? 예. 10%. 아니,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당 지지율. 죄송합니다. 10%고. 예. 뭐 사실 뭐 초중고생까지 하게 되면 뭐 10% 초반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20% 중반대까지 막 밀리게 되면 예. 보수 내부에서 신당 창당론이 나옵니다. 예, 적어도 당명을 바꾸는 것 정도의 뭔가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올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당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황들로 내몰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겠죠. 윤석열이 워낙에 지금 그립감 아주 압도적인 그립감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당대표는 됐지만 후보가 되기 어려우니 신당 창당하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함께 무너지는 국민의힘 여기 탈출하는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그 기치를 들어보자. 전 여기에 이준석이 합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뭔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0% 후반대까지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반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17%까지 나왔으면 그나마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29% 나와 있다는 얘기는 윤석열은 싫지만 우리는 아직 민주당을 선택하진 않았어. 너희에게 마지막 희망을 그래도 보고 있어 한 건데 조치를 안 하면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갈 때 동조했던 사람들이 중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중심에 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해타산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이 많이 모자라. 주판을 튕겨가지고 자기의 이익이 어디 있는가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 이제 주판을 튕겨보게 될 때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갈라서는 것이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갈라서고 새로운 흐름 속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상당수가 있을 텐데 또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배포도 약해지고 소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저대는 거예요. 마음은 한 5, 60명이 동의하고 싶겠으나 새가슴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빼고 나면 한 20명 이내 정도에서 20명이면 넉넉하죠. 사실은. 어차피 뭐 익명이니까요.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저렇게 무한 쉴드를 치는데 김건희를 윤석열이가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런 수를 만지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렇죠. 만지려고 할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이 도발해 주길 바랄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아주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강한 뭔가의 도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뭐 김용민 목사님 방송에서 봤던가요? 뭐 예. 북한 쪽에서 했던 얘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역대급으로 무능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 보니 북한에서 볼 때도 사실은 남쪽이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예. 북과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가 되고 네. 뭐 미국이 개입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네.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겉으로는 막 미사일 쏘고 하지만 예.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들은 본인들도 자제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또 트럼프가 됐는데 굳이 오버를 할 이유가 없어요, 북한이. 예, 맞습니다. 예? 게다가 또 저기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왜 도발하는지를 저기도 잘할 거 아니에요. 예. 북한 정도면 그런 정무 감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 무인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고 쓰레기 풍선 보내고 저기 강화도에서는 또 그렇게 굉음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계신데 이거는 뭐 포를 쏜다든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우리 강화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으시지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굴욕감이 느껴지게 하잖아요. 뭐 북한이 뭐 그 오염 물질을 막 보내요. 뭐 흡수를 하고 참. 안타까운 게 첫 마디가 윤석열하고 통화했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 트럼프가 얼마나 가짜게 보겠어요. 오히려 이제 뭐 대통령 당선된 거 축하드리고 동북아의 안정에는 한동안 걱정이 없도록 한반도가 중심을 잡고 남쪽 우리 대한민국이 잘 해나갈 테니까 국정을 잘 관리하셔서 또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당연하죠. 우리 최혁진 원장이 저기 대통령 하셔야겠다. 근데 무슨 오물풍선 던져서 힘들어 죽겠어요. 뭐. 그럼 거기에 같이 흥분해 줄 줄 알았나 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뭐 예전하고 똑같은 거 아니고 뭐 내가 김정은 잘 알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너무 창피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으니 도대체 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걱정인데 그런 면에서도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선장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승표가 모처럼 웃기는 댓글을 달았어요. 김정은은 무인기 비행, 윤석열은 무인기가 아니라 인기 무 비행. 그래요. 재밌어요.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방위비를 9배 올려서 13조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군요. 아마 줄 거예요. 13조.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특징이 있어요. 서민들은 죽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민생 관련 예산들은 막 반토막 내고 지방정부 지원 예산도 다 줄여버리면서 자기 해외 순방 예산은 막 늘리잖아요. 예비비까지 다 갖다 쓰고. 500억 예비비 신청했다고 하더만요. 그렇죠. 정말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약간 도박사 같은 기질이 있어요. 세게 일단 빵 터뜨려서 내가 굉장히 강력한 패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속을 잘 안 드러내니까 이 마음 약한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배팅을 서로 하면서 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상황 속에서 경제도 어렵고 나는 민생을 챙겨야지. 민생이 위반이 되면 민심이 위반이 되면 반미 정서가 또 생기면 그거 서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방위 부담을 좀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 동맹을 해치는 수준으로 가면은 서로 실익이 없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통화했다는 내용 딱 보니까 이분의 관심은 자기가 임기 마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은 도탄에 빠지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말거나 나는 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할 거야. 이 생각밖에 없으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쓱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딱 보면 5월 9일까지 임기 마치게 내가 도와줄 건데 그러면 9배 낼 거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뭐 저만 지켜주시면 돈은 얼마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얼마 준다 천문학적인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을 게 있다고. 있구나.
저기 재건 사업. 그것도 승전을 해야 재건 사업이지.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서민들을 쥐어짜서 마른 수건 쥐어짜서 나오는 돈 갖다 바치는 걸 텐데. 우리 17%의 국민들도 대다수가 형편 어려운 분들일 텐데 좀 정신 차리시고요. 윤석열에게서 뭐가 희망적인 게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요. 지금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지금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 네. 임기 단축 개헌. 여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드러내놓고 동의한다 이런 사람은 없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내보내야 한다 했을 때 가장 선택하기 좋은 카드예요. 여야 합의로 그렇게 처리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그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는 윤석열 아웃시켰어. 우리도 아웃시켰다고. 우리가 탄핵 때처럼 탄핵당한 당이 아니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집단지성을 평소에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수렴하고 듣고 경청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합리적인 방안들을 좀 찾아 나갈 텐데요. 어쨌든지 간에 과거에 이미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되면은 몇 가지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한 번 더 임기 중간 평가 선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4년 지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단기 이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과제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하게 되겠죠. 또 국민들에 대해서 평판 관리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7년 9월까지 임기 보장돼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대통령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임제 개헌은 어쨌든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국민의 여론도 살피고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쌈 싸먹는 인간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한 번 나오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2년 지나면 레임덕이 오지 않습니까? 공직사회 내에. 근데 중임제가 되면 레임덕이 안 오기 때문에 소위 구조개혁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무슨 뭐 내각제 이런 뭐 그런 걸 우리가 귀신 신하락 까먹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아니 민주당 안에도 내각제로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고 또 언론에도 그런 얘기들을 흘리신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그렇게 감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옛날하고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주권이 굉장히 강화됐죠.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들 조심히 살피는 기류는 형성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각제가 가진 강점들이 있다라고 하나 한국 사회는 일단 그 기득권과 기득권의 부패 비위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번에도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처럼 아주 정말 강력한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로 간다? 큰일 나지. 그러면 그냥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간에 개혁, 또 개혁도 뭐 두 가지 뭐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개혁과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이 완전히 다르지만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좋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받는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를 통해서 보장된 8년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을 바닥에서부터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당원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개인적으로야 그런 생각을 아까 뭐 내각제나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쨌든 당원들의 중론은 그런 입장이다. 민주당이 정말 진짜 개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임기 단축 개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사실 뭐 무슨 권력 구조 개편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윤석열 아웃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원 포인트로 그것만이라도 좀 개헌을 해서라도 빨리 좀 임기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은
내년 5월 대선을 목표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들고. 지금 맞물려 있어서 그것들이 논의를 거쳐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뭐 비상시국회의나 이런 데서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아마 당의 입장들이 시간을 두고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현재 뭐 드러내놓고 어떤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저는 상당히 그 당겨할 그 입맛을 다실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 인사분들을 제가 가끔 이제 만나곤 하는데 지역에서도 만나고 서울에서도 만나고 이제 뭐 지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입 밖에 못 내고 있어서 그렇지 못 살겠다,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분들이 하세요. 대통령실도 그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원주 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반 평균 민심. 원주 민심 보니까 아까 국민의힘 말씀드렸는데요. 좀 불안불안해합니다.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통령 때문에 참패하겠다라는 생각들 있잖아요. 왜 저러냐 진짜. 그래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뭐 도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땐 이제 본인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핑계는 다 대통령한테 가 있으니 대통령 때문에 우린 지겠다. 자기들 대통령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럼 입 밖으로 목소리를 내든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석에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 탄핵에 동참을 해야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타도 이런 흐름에 동참을 해야 우리가 더욱 탄력을 받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윤석열 타도하고 함께 타도하고 나중에 대선 때 경쟁하자. 사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한번 맹성할 것이 뭐냐면은 검찰이 이 한국 정치를 집어삼킨 거 아니냐. 토해내자. 그래서 서로 그 정당인으로서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서로 후보로 내서 그 당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들을 후보로 내서 국민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좀 목사님 말씀 맞는 게 보수는 국가를 바라볼 때 국가의 어쨌든 권위나 정통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게 되면 국가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진보를 욕하는 거는 뭐 진보는 뭐 위아래가 없이 막 떠들고 저는 뭐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방향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보수의 논리로 본다라면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반대하는 이제 집회를 조그맣게 하는데 앞에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는데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하니까 옆에 한 애가 맷땡땡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얘가 땡땡. 또 한 명이 김건희 그러니까 사땡땡 그러니까 모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까지 대통령 내외가 조롱거리가 돼버렸다라는 것은 보수가 이야기하는 국가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권력의 정통성이 무너진 겁니다.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위태롭고 위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본인들도. 자, 방어회와 함께 오늘 김용민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서까지 달려오신 우리 최혁진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어회 먹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